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6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또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사태로 재점화된 밀양 송전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끝나지 않은 송전탑 전쟁입니다. 2014년에 송전선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우선 일단락된 듯 보였었죠. 하지만 소위 재판거래라고 불려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정부 운영 협력 사례 중에 밀양 송전탑 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엔 어떤 후폭풍이 불고 있는지 최근 상황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판결 재판거래에 의한 진상을 규명하라! 사법부하고 한전하고 갱탈하고 짜고 우리 힘없는 주민 할머니들을 7년 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짓밟았는지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밝히어야 말 것입니다. 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그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6월 5일에 그 법원 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제기가 됐던 그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98건의 문건을 추가로 또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제목의 그 71번째 문건인데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했던 6년여의 기간 중에 당시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흔들었던 그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사안과 관련된 다수의 이제 재판 사례가 거론이 됐는데요. 예컨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문제라든가 뭐 정교조 시국선언 그리고 또 세월호 그리고 통상임금과 정리해고 그리고 또 KTX 승무원 해고의 무효소송 사건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사안에 대한 재판 사례들이 있었고요. 또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13년 10월에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밀양지법의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그 판결도 거론이 돼 있었죠. 그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문건의 제목이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문건도 보면 이제 상고법원 도입에 관해서 이제 청와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태들의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대법원 사건이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오래된 이제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상고법원 도입으로 해결을 하자는 게 지금 그 당시 대법관들의 주된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법원을 설치를 하려면 법령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받아야 되니까 결국 행정부의 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한 로비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문건들을 만들고 이 문건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들을 쭉 해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문건에 나오는 사건들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과거사 정리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획을 그은 판결들이었거든요. 그 판결로 인해서 그 뒤에 사건들이 다 풀어나가는데 사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사실은 이 판결을 받는 당사자들은 자기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법부에서는 단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법부만의 어떤 관심 사항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장기판에 장기 말처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물론 일반 국민분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하셨겠지만 저는 또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이 법조계에서 그동안 일종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과연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변론을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송전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전에 뭐 주민들과 한전과의 계속 충돌도 있었고 그것이 다 사법부로 가서 결론이 나는 게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법원의 결론에 상당히 불만도 있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지만 하지만 이렇게까지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받은 충격도 아마 굉장히 크실 겁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정권과 유착해가지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헌법 파괴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혼탁은 우리 사회 모두 양심을 마지막 보루라 걸 수 있는 법원의 맞아요. 판결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이 사회가 진짜 뭐 완전히 이 법이 그 가이드라인을 최소한의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요. 참 정말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송전탑 관련 그 사건 2가지예요, 판결이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2013년 10월에 이제 밀양 송전탑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이제 대치 상황도 이제 아주 되게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건설장에는 이제 공권력이 대거 투입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주민들은 고령인데 그런 대치 상황에서 이제 이 주민분들 중에 이제 부상자들도 그런 대치 과정에서 좀 속출했고요. 주민들은 이제 그런 한전의 환경 영향 평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기를 하면서 이제 법적 조치를 한 거죠, 주민들이.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당시에 이제 법원, 그러니까 이제 그 밀양지원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 사안을 7개월여 동안 끌다가 결국에는 기각 판결을 내렸죠. 한전의 편을 들어준 거죠. 한전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반면에 한전이 역으로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한전도 이제 법적 조치를 한 건데 한전이 역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은 4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인데 또 한전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이때 그 판결 보시면서 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나 없나 이때 그때 의견이 어떠셨어요? 네, 그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일단 그 한전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서 인용 결정이 난 그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송전탑 건설 사업이 그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 사업이고 경남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 전력 수급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이제 주로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들면서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게 경남 북부 지역에 이게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나 지역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신고리 3, 4호기에 이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송전선이었는데 네. 신고리 3, 4호기가 이게 시험 정석서 위조가 밝혀져가지고 이 사실 공기가 1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예상한 전력 수요가 너무 과다 추정이 됐었다라는 점도 밝혀져서 사실은 판결에서 인용한 이유가 좀 무색해져 버렸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께서 이제 제기했던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 헬기로 막 자재를 실어 나르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의 밤에 잠도 못 자고 소음에 너무 시달리고 했어요. 그래서 법원도 이건 인정을 했어요. 불과 한 300m 정도 거리를 두고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위에 헬기가 날아다니니까 이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제 기준이 65데시벨인데 이게 측정해 보니까 92.1데시벨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있고 환경권도 침해가 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역시나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공익 목적에 의하면 이런 건 좀 참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은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받아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 송전선로 주변에 보상하는 법률이 그 인근 그 선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33m 부분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3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 대상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택을 가지신 분에 대한 보상도 반경 180m 안에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보상은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계셨던 분들한테 지금 이런 결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지금 이후에 되돌아서 다시 되짚어 보니까 정말 판결문에 인용된 근거들이 사실은 내용이 거의 좀 근거가 빈약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왜 7개월 걸렸다고 그러셨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제가 아는 가처분 결정은 아까 그 한전에서 한 거는 40일 만에 결정이 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빨리 나온 케이스고 주민들이 한 것처럼 7개월이나 걸렸다는 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굉장히 늦게 나온 경우예요. 보통 저희는 제가 한 사건들에서 보면 한 2달 정도를 보거든요, 저희는. 근데 사실 결정문이 나온 시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법원이 이제 거의 한전의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 결과 그대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공사를 반대했던 주민 69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무죄를 받은 사람은 4사람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 끝난 후에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위암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고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300만 원을 받은 김모 씨나 400만 원을 받은 최모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이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뜻에서 스스로 노역을 신청하고 유치장을 들어가면서 재판에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공사가 뭐 공공성을 띈다라는 미명 속에서 80세가 넘는 노인들의 집 주변에 고압 전류선이 흐르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 배신감이 어느 정도일지 이제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밀양 송전탑 논란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최근의 경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007년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했어요. 네, 2007년 11월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듬해 7월에 그 밀양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그 첫 걸기대회를 열었고요. 계속된 주민 반대로 이제 중지가 됐는데 2013년 이제 5월경에 이제 한전이 송전탑 공사 재개방침을 이제 공식화를 하면서 갈등이 다시 증폭이 됐고요. 이후에 한전과 주민 간의 대치 상황에서 이제 폭력 진압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분이 분신을 해서 사망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음독 자살을 하셨고요. 결국 2014년 6월 11일에 한전은 이제 밀양시청 공무원과 경찰을 앞세워서 농성장 철거를 위한 이제 공사 강행을 위한 최후의 보루죠.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을 단행을 했습니다. 행정 대집행은 이제 말 그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대부분 좀 고령자가 많으신데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행정 대집행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투입 병력이 경찰 20개 중대, 약 2천여 명이거든요. 그때 각종 시민단체, 수녀님 뭐 다 했거든요. 또 한전 또 250여 명도 또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리고 하다 보니까 20명 정도 실신하고 부상당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 상태로 국가나 정치 권력이나 경찰, 사법부까지 다 합심해가지고 만든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게 국가가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거는. 경찰 경력이 2,000명 정도면 그 인근의 주민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버스만 45년생이면은 50대입니다, 50대. 네. 그리고 수의대 병력이요. 그 행정 대집행을 했던 시기가 또 2014년 그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세월호 참사로 다 거기에 이제 온 국민이 이제 비통함에 빠져 있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던 그 시기에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때 어땠습니까? 사실 뭐 거짓말하기 바빴고 신속하게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안은 굉장히 신속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뉴스 장면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때 그 할머니들께서 알몸으로 뭐 쇠사슬도 같이 묶고 뭐 내 몸에 가스통을 묶고 그래서 강렬하게 저항을 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경들이 같이 막 끌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가?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검색하면 아직도 바로 나오지만 비통하죠. 그러니까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취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닥이 할머니 찹지 않습니까? 차가운데 거기다가 뭐 판자 하나 깔아가지고 농사하려는데 그거 뺏어가 버리고요. 그다음에 할머니도 막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건 발로 차고요. 이런 것도 예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목에 쇠사슬을 어떤 기둥에 묶어가지고 못 데려가게 해가지고 묶어놓는 거. 그다음에 포크레인 접근 금지라고 적어놨는데 포크레인 2바퀴 사이에 맨 밑에다가 그래서 1인 농성을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얼마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사회적 약자한테 인권 유린한 사례거든요. 근데 또 김 기자님은 그 당시에 현장에 예. 취재도 많이 가셨다고 그 들었어요. 시기 때 네. 현장에 여러 번 갔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한 할머니가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현장에서 이제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철탑을 못 세운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니들이 쇠사슬을 목에 걸거나 나무에다가 곳곳에 이제 그 목줄을 매달아 놓은 건데 그만큼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걸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직원들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하려면 현장을 사수해야 되니까 아예 그곳에서 노숙을 하시면서 밤새 이슬을 맞으시면서 움막을 이제 진짜 무덤처럼 파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진짜 무덤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정말 그분들이 그곳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이분들이 정말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도 물론 이제 고향이라면 지켜야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정말 고령인 80대, 90대신 분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에 고향을 지켜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셨죠. 특히 밀양 지역이 반발이 심했던 이유가요. 거기 한번 그 김 기자님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주민분들과 몇 번 만나러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송전성과 송전탑은 주로 이제 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데 이 밀양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바로 옆에 지나고 학교 옆에도 지나가고 또 이제 이 주민들의 생계의 터전이 되는 논밭을 그냥 바로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또 이 그 밀양에 들어선 송전탑의 송전선로가 굉장히 고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 사실은 뭐 암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전에서는 사실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전기장판에서 자는 것보다 전혀 위험할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책임질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전기장판이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시를 해버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송전선로를 그러면 송전탑을 세우지 말고 지하로 묻는 식으로 해달라라는 요구도 한때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단지 이제 감전의 위험이나 이제 지상 건축물에 방해가 안 된다는 점에서만 좀 의미가 있지, 전자파에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전자파는 지하로 가나 뭐 지상으로 가나 똑같은데요. 네. 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차악으로 이걸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한전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공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사비, 경제적 이유로 이걸 또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쇠사슬을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법농단 이런 사건도 있지만 또 밀양의 민심이 안 좋은 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세운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국가범죄 진상규명 및 과거사 청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관련해서도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또 네. 올해 2월에는 진상조사팀이 꾸려졌죠. 집회 과정에서 380만 명이 입건된 밀양 송전탑의 건설 반대 집회도 이제 이 조사 대상에 이제 우선 대상 5개 사건 중에 네.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죠. 이게 근데 기대와 달리 지금 그 밀양 송전탑은 조사가 시작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상조사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게 안 되고 있냐고. 네. 그랬더니 거기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게 작년 8월에 발족을 하다 보니 그때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추가 예산이 이제 국회에서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 처음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 위원회가 발족하게 됐고, 그리고 조사관이 20명밖에 안 된답니다. 20명밖에 안 되는데 5개의 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찰에서 했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를 하다 보니 경찰만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을 절반을 이렇게 넣기로 했는데, 그럼 이 민간인한테 또 조사권을 줘야 되니까 이분들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임용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고, 또 이제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사건에서 이게 밀양이 빠졌어요. 이제 그 순차대로 하다 보니까 용산 사건이랑 쌍용차 사건이랑 그다음에 백남기 농민 사건을 지금 먼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늦어도 그래도 8월쯤이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주셨고, 그나마 8월이라도 좀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밀양 주민분들은 그걸 이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스스로 조사를 해서 그 22건을 조사를 해서 지난 2월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셨죠. 감사 청구 내용은 앞에서 쭉 나온 것처럼 한국전력에서 주민을 기만한 행위라든지 주민 매수를 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감사도 아직 전혀 뭐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좀 수많은 의혹과 갈등 속에서 이제 궁금한 건 그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성명서에 보면 큰 게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공식 사과, 그리고 앞으로 제2의 밀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라.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던 그 지금 분란이라든지 한전하고 사이에서 얘기를 보면 거의 다 보상금 내지 돈 문제로 다 얼룩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 돈 문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정확하게 드러내 주신 부분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불만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박일호 밀양시장이 이제 재선이 됐으니까 뭐 그다음 3선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밀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심사숙고를 해서 무엇보다 먼저 진상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진상조사를 해야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또 환경단체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건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기현 이제 도지사도 갈등 당시에 와서 같이 또 집회도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일호
밀양시장이 재선했기 때문에 이제 원팀입니다. 원팀. 원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임해줬으면 좋겠고 정치인은 사회적 갈등을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면 좋겠고 저는 진상조사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지역 주민하고 외부 민간인하고 지역 정부하고 이렇게 세 부류가 팀을 이루어가지고 좀 기록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잊혀지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냉정을 되찾은 상태에서 다 기록을 하고 기록의 목적은 저는 이걸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역 공동체가 너무 파괴돼 있고 주민들 사이에 반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지역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 정부가 노력을 해주시는데 이전에 행정 대집행을 한다라든지 그 허가를 내줄 때처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민들과 이제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고 행정은 뒤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것으로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시간을 갖고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11 행정 대집행 이후 4년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하고 또 보상 문제로 찬반 갈등을 겪는 사이 마을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100여 세대 밀양 주민들은 아직도 한전과 보상에 합의하지 않고 송전탑 철거 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주민들은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지 그리고 법조계의 반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